그럼 오늘 심포지엄의 마지막 순서로 국내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공임대주택 계획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들은 단상 위로 올라오셔서 토론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을 위해서 오늘 토론을 진행해 주실 서울시립대 김기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예. 시적절하게 박수도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생각보다 좀 진행이 늦어져서 저희가 원래 계획에 따르면 6시 10분까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한 20분 정도 스케줄에서 뒤쳐져 있어서 뭐 맥시멈 6시 30분 아니면 뭐 좀 더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나는 대로 하더라도 맥시멈 6시 30분까지는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에 5분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와주셨습니다.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곧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정년퇴직해서 프리랜서가 된 김기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짤막하게 5분을 소개해드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순서에 따라서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가나다 순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다이내믹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제일 먼저 토론에 임하실 분은 아주대학교의 한지영 교수님이시고 건축학과에 있으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두 번째 토론은 대체적으로 실무에 계시는 분들을 제일 마지막에 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LH에서 공공주택을 실무 건설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권영래 본부장님을 제일 먼저 좀 가려운 데가 뭔지 아니면 뭐 정말 이렇게 듣고 나니까 어떤지 진짜 좀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십사 해서 두 번째 토론자로 모시고 권영래 본부장님 어디 계시죠? 바로 옆에 계시네요. 네. 세 번째는 MVRDB의 이교석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건축가이시고 아까 위니마스와 같이 로터담에서 일하시는데 우리 이교석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는 한겨레 신문의 안재승 논설위원 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뭐 평소에 한겨레 보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상당히 아주 도시와 건축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생각이 또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으로 같이 해서 많이 여러 말씀을 들은 적이 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의 서현 교수님을 다섯 번째 마지막 토론자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5분을 소개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5분과의 토론을 한 30분 정도로 일단은 토론자 말고 지금 또 우리 발표해 주신 두 분께서 저 모니터를 한번 봤더니 두 분이 함께 계신 거를 제가 약간 미스를 했습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신 영국 노선브리아 대학교의 서경옥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멀리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발표를 하신 포스터 파트너스의 김세현 건축가님을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5분의 토론자 플러스 또 뭐 필요하다고 그럴 것 같으면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께 뭐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두 분 함께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한 30분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궁금증도 있으실 거고 또 제안하실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 10분 정도에서 대체적으로 40분 내외 정도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분께 일단 마이크를 드리면서 제가 보건 데는 아마 5분씩 해도 25분이니까는 내가 5분 안에는 좀 어떻게 좀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시작하셔야 될 텐데 제가 또 만일을 위해서 여기서 한 3분쯤 되면은 띠리링 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3분쯤 되면은 이제 서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한지영 교수님께서 부드럽게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지영입니다. 저 부드럽지 못한데 큰일 났네요. 네,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여러 나라의 다양한 정책적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도시적, 건축적 고민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혁신적인 해법과 실험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의미 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 임대주택 계획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시도에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거 복지와 주거 공간의 질적인 향상에 대한 논의가 일정 궤도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벌써 3분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3분 길어요. 5분인지 그러니까. 네. 김영욱 교수님께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주거 공간의 필요성과 계획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 그리고 우리 도시와 사회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사회적이고 공간적인 관점에서 날카롭고 폭넓게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위니마스 선생님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건축가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던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4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건축의 독창성을 가지고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Y 팩토리의 실험들과 설계 프로세스가 굉장히 흥미로웠었고 다양성을 증폭시킨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다양성을 증폭시키기 위한 사용자 선택형 주거 유형의 탐구 그리고 건축 내외부의 매력적이고 독창적인 형태와 공간 구성만이 아니라 피난 설비 구조 기술 기능까지도 모두 종합적으로 아우르면서 미래 공간의 이용을 고려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건축가의 모습을 보이면서 설계의 예시들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주제 발표하신 분들의 것도 요약을 하자면 너무 긴데 사실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서경욱 교수님께서는 광범위하고 다각도적인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보면 이론은 이론대로 그리고 실제는 실제대로 이렇게 간극을 가지고서 연구가 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2가지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연결고리로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의 가이드라인 체계와 내용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되 모든 것을 강제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바람직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단어를 뺐을 때 저는 이 연구와 지금 발표하신 내용들이 더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공동주택, 도시주택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보편 타당하고 바람직한 도시공간의 조성과 그리고 주택 계획 및 설계에 갖추어야 되는 조건들을 잘 정리하고 제시하셨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코드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코드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나 계획가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장 흥미로웠었던 점은 생활권의 세부 구분에 따른 커뮤니티 시설의 규모 시설 운영 방식에 대한 커뮤니티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셨다는 것이고 생활권을 여러 개의 단위로 나누어서 거기에 맞는 설치 기준과 시설들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너무 빨라요. 자, 독일 말씀드리고 싶은데 독일 그러면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독일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었던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 차원에서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완공될 때까지 품질을 관리하는 거가 공공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었고 또 지금 완성된 그 섹터에 대해서 페이지를 2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처음 완성된 데에서 23개의 필지
그리고 건축물들이 완성이 되어졌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고 앞으로도 28개의 부지에 대해서 거기에 다른 건축가와 다른 시행자들이 들어가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을 가장 실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양성이라고 봅니다. 다양성만 확보될 수 있으면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비판받고 그리고 또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모노토니입니다. 단조롭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획일적인 거에서부터 나오고 모든 것들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양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도 다양해야 되고 제공하는 것들도 공급하는 것도 다양해야 되고 계획도 다양해야 되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다양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도 다양해야 됩니다. 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블록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블록의 크기가 작아진다고 해서 다양성이 절대 확보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많이 보여주신 그런 사례들에서 보시면 블록의 크기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블록 내에 보면 획지 중심으로 해서부터 개발이 이루어지고 옛날에 만들어진 중세 도시를 비롯해서 그리고 서 교수님께서도 보여주셨던 자료에서도 보면 블록 자체 내에도 굉장히 많은 필지들로 해서 구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건축물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도시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블록을 작게 쪼개놓고 그것들을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한 건설 회사에다가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획일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부러 말을 조금 빨리 하기는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복제의 시대, 팽창의 시대, 과속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시대를 열어야 되고 어떤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특히나 더 강조될 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비대면을 원하지만 또 만나고 싶어하는 것들도 많이 욕구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중심의 네트워크형 분산 도시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게 되고요. 위니마스 선생님이 중간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더 다양한 주거를 기대한다. 그 다양한 요구에 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LH에서도 그렇고 모든 공공에서 더욱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가 있어야 되고 관습과 관행을 깨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전문가들은 탈정치, 탈자본 입장에서 바람직한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지 않은 길을 무서워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폴 발레리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거가 갑자기 오늘 떠올랐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지금과 같이 똑같이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을 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건 그동안에 너무 무시했던 수요자들의 요구가 뭔지 좀 진지하게 우리가 아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동안에 너무 막 취급했던 건축가의 상상력을 좀 더 존경하는 그런 게 있어야 아마 새로운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두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권영래 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3분 플러스 2분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공국대 본부를 맡고 있는 실무자로서 느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오늘의 발표 내용에서 가장 기저가 되는 비판을 받는 지금까지의 어떤 획일화된 주거 단지, 그다음에 건축 모양, 그다음에 도시 공간과의 단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도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드리면서 상당히 많은 숙제를 받은 느낌입니다. 사실 양적인 공급이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가볍게 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아직도 양적인 공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을 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숙제인데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각각의 발표에서는 저는 들으면서 이제 뭘 배워야 될까 이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많은 그 문제점 뭐 이런 걸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고민하면서 들었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는 저희도 지금 많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주택이 그냥 주택으로서 그리고 재산 가치로서 그냥 더 이상 갈 수는 없겠다.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주택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주택이 주택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환경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동의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시도하는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듯이 많은 시도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의 단지로서가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의 주거단지, 지역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주거단지가 돼야 그러려면 이제 용도도 좀 믹스드 유즈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축 기준들 이런 것들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민공동시설의 기준이라든지 주차장 기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인동거리에 대한 어떤 기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변화를 가지려고 특별 건축구역 같은 것들이 저희들이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모든 단지를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특별 건축구역을 통해서 더 좋은 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면 아예 기준과 법규 이런 것들이 같이 바뀌어서 모든 단지에 그런 것들을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변화도 꼭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위해서는 또 저희가 실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층 단지에 대해서도 뭐 요즘 포스트 코로나 얘기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대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어떤 접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면서도 커뮤니티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가까운 어떤 지역에서 자기 생활이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적합한 어떤 3분인가요? 네, 3분이 남았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2분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적합한 어떤 그 건축 유형 그러니까 그 주거 단지의 유형으로서 저층 또는 중층이 상당히 유효한 어떤 계획 방법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이제 중저층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아까 발표에도 좀 나왔듯이 고층 또는 초고층으로 갈 때도 지금까지 저희가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닥 지표면에서만 어떤 어떤 공간들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아까 발표하듯이 굳이 꼭 고층이 필요하다면 그 고층 속에서 입체적으로 수직적인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 꼭 필요하지 않나. 아까 MVRDB 그 중에 이제 다공성이라는 포러스라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필로티라든지 오픈 스페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경제적인 기준에서만 이건 데드 스페이스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피력했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에서 바뀌어야 되는 때가 맞구나. 그래서 고층은 고층대로 중저층은 중저층대로 저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들을 같이 이루어 나간다 그러면 믹스드 유즈되어 있는 지역사회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고백하신 대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기준, 너무나 많은 무슨 뭐 규정 이런 틀을 만들어서 사실 이게 필요했죠. 우리가 그동안에 대량으로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틀에다 맞춰서 짜내는 거가 찍어내는 거가 제일 빠른 방법이죠. 사실은요. 필요했죠, 그런 거. 근데 그게 이제 변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량 생산 시대에서 저한테도 조금 하라고 이렇게 벌써 울리네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좀 주문 생산 시대로 갔을 때에 우리가 뭘 정말 근거해서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동안에 만들어왔던 기준 말고 다른 뭐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보건대는 아마 기준보다는 실제적인 대상지와 거기다가 살 사람들의
요구가 이제 새로운 어떤 기준을 만드는 그런 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권 본부장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세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이교석 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선 교수님들께서 너무나 좀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향후 그 3기 신도시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실무자로서 실무적인 측면에서 유럽적인 상황하고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네덜란드나 유럽의 맥락을 얘기하는 것이 선진 사례니까 따라가야 된다는 맥락이 아니라 좀 다른 선택을 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맥락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주거는 명확하게 완결성을 추구하는 주거입니다. 네덜란드나 유럽의 주거가 유연성과 다양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은 가장 효율적으로 완벽한 품질의 주거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주거 유형 자체가 선험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이미 주어져 있고, 그로 인해서 유일하고 독보적인 주거 유형을 구축해 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항들이 지금 현대 2000년대, 2010년 들어서 여러 가지 전제들이 좀 바뀌고 있다. 그랬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3기 신도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좀 실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도시계획인 주거단지나 건축 공동건축물 설계할 때 한 5가지 정도 저희가 다양성 그리고 건축적인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제가 좀 제안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지 사이즈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의 주거단지가 보통 2,000에서 3,000세대 규모입니다. 이 경우는 단지라는 얘기는 도시적인 맥락이 소거되고 중립적인 위치를 가지는 어떤 하나의 필드를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200에서 300세대 정도로 줄어들게 되면 도시적 맥락이 주거 개발으로 스며들 수 있는, 그래서 주거 개발 자체가 주변 도시 맥락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200에서 300세대 정도가 보통 500명 정도의 거주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인류학적으로는 커뮤니티 형성에 가장 이로운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건축적으로도 건축가가 건축적 창의성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사이즈를 한 200에서 한 300세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층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많은 엔지니어들이 8층 규모를 흔히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되는 인바디드 에너지, 즉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에너지가 가장 적은 규모의 높이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건축가들 입장에서는 가장 다양한 유형들의 조합 및 실험이 가능한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서처럼 25층, 30층으로 주거를 하게 되면 주거 설계를 진행하게 되면 타워형,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1조와 환기를 극대화하는 타워형의 어떤 평면으로 귀착되기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한 8층 정도가 가장 건축적인 실험으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꼭 드려야 되는 얘기가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시 설계의 목적은 용적률에 있지 않습니다. 용적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목적을 충족시켜 가지기 위해서 만든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용적률을 기반으로 모든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용적률 안에는 이제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이라는 게 있게 되는데,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서 어떻게든 모든 개발업자는 전용 면적을 극대화하는 형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공용 면적은 최소화하는 형식으로 가게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그 주거 유형의 타입플로지가 한정적으로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공용 면적이 용적률 안에 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시계획의 목표를 총 공급해야 되는 세대수 그리고 총 전용 면적의 합산으로 제한을 한다면 주어진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용 면적을 이용해서 다양한 유형적인 실험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그러면 이 도시 설계나 주거단지 설계를 하면서 얼마나 더 창의적으로
복잡하게 다양하게 만들어가느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MBRDB에서 흔히 얘기하는 게 15%의 원칙입니다. 모든 유형이 모든 주거 타입이 다 복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 상식적인 수준을 초월합니다. 다만 만약에 100개의 유형이 100개의 주거가 대비 만들어진다면 한 15개 정도는 완전히 좀 다른 타입으로 만든다면 그 특화된 세대 자체가 단지 전체의 정체성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서 완전히 다른 상품성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임대주거에 관한 부분인데요. 네덜란드에서는 기존에 7, 80년대를 거쳐서 임대주거 단지를 따로 만드는 방식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앞서서 많은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단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너무 명확하게 노출이 됐기 때문에 소셜 믹스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법은 40, 40, 20이라는 정책인데요. 40%는 공공 임대 주거입니다. 모든 단위 개발에서 아까 200에서 250세대가 단위 개발이라고 했으니까 25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세대는 공공 임대고요. 다른 40세대는 중산층에 분양되는 세대입니다. 100세대 정도. 그리고 20%, 50세대는 디벨로퍼가 마음대로 최고급 주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이 자체가 소셜 믹스로 이루기 때문에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의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면서 또한 개발 사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럽이라는 한정된 네덜란드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 개발들이 만들어낸 일반적인 용적률들이 한국이 지금 신도시에서 만들어내는 용적률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물량의 그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질에 대한 문제라는 좀 말씀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뭐 실무에서 설계 작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단지 사이즈, 층수, 용적률 건폐율, 창의적 다양성, 임대주거 단지에 대한 뭐 비율, 임대주거의 비율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어쨌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우리도 만약에 비율을 생각한다 그럴 것 같으면 단지별로 정말 얼마를 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포용성이나 기타 이런 거에 적합할지 한번 계산해 보는 거는 한번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사실은요. 뭐 그 숫자를 그대로 갖다가 아마 쓰기에는 굉장히 아마 위험한 숫자가 될 것 같으니까는 민간 개발에게도 더군다나 이런 걸 요구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사업성과 그 다음에 이제 거주성과 그다음에 뭐 사회성과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해야 톨러러블한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안재승 논설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네. 다른 사람 못하는 얘기. 저도 조금 전에 이교석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소셜 믹스 관련해서 조금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이 건축 방식, 뭐 단지 구성, 뭐 디자인 이런 걸 통해서 교류와 소통을 확산해 가지고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체를 좀 회복하자 뭐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우리 사회의 경우 지금 공공임대주택과는 같이 살지 않겠다, 같이 살 수 없다 하는 이런 어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과 이런 어떤 거부 현상이 강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정면으로 접근하지 않고는 풀지 않고는 아마 이 3기 신도시의 공공임대주택도 어떤 지금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처럼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말 뭐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말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임거지, 휴거, 엘사 같은 이 말들이 그 자연스럽게 초등학생들이 사용한다는 건데 뭐냐면 임거지라는 건 임대 아파트에 사는 거지, 그리고 엘사, 뭐 LH가 만든 그 LH의 그 L자를 따서 LH가 만든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 뭐 휴거, LH의 그 휴먼시아라고 있었죠. LH의 그 휴먼시아에 사는 그 거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초등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한다 그러는데요. 아마 어른들의 그 삐뚤어진 그 물질 만능주의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스며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민간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가 섞여 사는 단지에서는 임대 아파트 주민들에게 특정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또 유명 브랜드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의 아이들과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학군을 분리해 달라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또 서울시가 청년 임대주택 건설할 때 주변 주민들이 빈민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반대해서 차질을 빚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정부가 8.4 그 주택 공급 한대 정책으로 공공재건축 확대 대책을 내놨는데요. LH가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 주택의 경우 그 용적률, 층수 이런 걸 대폭 올려주면서 대신 이제 기부 체납으로 받는 주택의 상당수를 이제 공공임대로 가겠다 이런 건데, 해당 지역 뭐 마포구, 노원구, 과천시 이런 곳에서 지역구 의원들이랑 자치단체장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뭐 개발 방식, 고층 개발 방식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라 또 임대 아파트냐 이러면서 이제 반대를 했는데요. 물론 주민들이 반발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겠죠. 강남 지역에서 아예 얘기도 못 꺼낸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냥 문재인 정부 끝나고 문재인 정부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그때 하겠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뭐 주택에 대한 정말 왜곡된 인식, 주택이 거주의 수단이 아니라 어떤 재산 증식의 수단,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그 어떤 사회 구조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저는 정부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그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물량 확대에 치중하면서 어떤 주거의 질적 측면 문제, 또 어떤 수용 소비자들, 그 실수요자들의 어떤 요구들 이런 측면에는 소홀했기 때문에 결국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편견, 어떤 사회적 왜곡 이런 것들을 낳았고, 공공임대주택이 어떤 주거복지의 기능을 못하고 또 어떤 부동산 시장이나 주택 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 동료나 주변 지인들을 보면은 정말 그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있다면은 자기 집 안 살고 거기 가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번에 한 17만 가구 공급되는 3기 신도시, 이 중에서 한 35%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데요. 정말 이 공공임대주택을 이번 3기 신도시에서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굉장히 공공임대주택의 미래 그리고 우리 주택시장의 장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경기도용 기본주택, 이게 이제 관심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소득, 자산, 나이 뭐 등으로 입주 자격을 따지는 기존 임대주택이랑 달리 누구나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주택을 만들겠다,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역세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50% 이상을 이런 주택으로 만들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뭐 아주 세부 내용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날 엊그제죠.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저는 이런 경기도형 기본주택 또는 문 대통령이 이번에 밝히신 얘기한 질 좋은 평생주택, 이런 개념이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 한번 좀 적용이 되고 좀 과감하게 추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이 좀 어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편견이나 인식이 잘못된 인식을 좀 없애고 이 공공임대주택이
서민 중산층의 그 주거 수단 기본적인 축이 되고 또 집값 안정,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LH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재승 의원님. 제가 너무 이 시계를 눌러서 그런지 거의 이제 마인드에 있는 시계가 맞춰서 가는 것 같습니다. 발표하시는데도 우리 안재승 의원님께서 실제 우리 시중에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측면에서의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럼 이렇게 주택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고 정말 그거 하면은 추경으로 주택 짓게 되는 것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이런 식의 아니면 정부 예산 중에서 예산 짤 때 상당 부분이 이런 공공임대주택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가 오래 걸리는 일이라 그런지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사회 복지를 위해서 돈 쓰는 거는 많이 예산 확보는 하는데 이렇게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주택에다 하는 거는 조금 좀 뭉텅뭉텅 이렇게는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안재승 의원님께서 우리 권 본부장님께 다짐까지 지금 받았으니까는 이제 나중에 우리 이거 다 지금 더군다나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증거가 남기 때문에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서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아파트의 형식을 띠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 텐데 그 한국에 있는 아파트들이 수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도 동시에 그걸 잘 들여다보면 놀라운 게 그 모양과 평면과 형식들은 대개 한국 사회가 규정해 놓은 엄청난 고차 방정식의 최종 결과물이고 결국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풀리는 이유를 찾다 보니까는 90년대 후반부터 민간 주택 공급업자들이 했던 시도 중에 하나가 외국에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아예 외국 건축가들을 불러서 디자인을 사오자 하는 거를 몇 번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한국의 빅네임 건축가들도 좀 와가지고 해보자 했는데 결국 막판에 가가지고 이게 다 똑같은 게 되는 이유를 들어보니 해보세요. 결국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1번은 시장에서 안 받아들입니다. 그 평면. 2번 심의 허가 받아보세요. 거기서 다 바뀝니다. 이 두 개가 큰 축이더라고요. 근데 일단 시장이 아파트에 강요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모습은 뭐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면적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전용 면적비가 80%까지는 나와줘야지 시장에서 팔린다. 그 시장 수요자들은 아파트 밖의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아파트 내부 평면만 관심 있고 모델하우스에 가서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아파트 평면을 시장에서 통하는 거로 만들어줘야 된다. 두 번째, 한국에서의 아파트는 그것이 거주의 대상인과 함께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환금성을 가진 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들이 똑같아지지 않으면 시장 규모가 작아지고 값이 떨어져서 결국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똑같은 아파트들을 만들어서 밀봉된 최대한의 전용 면적 비를 갖는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임대주택은 사실은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몇 년 전에 9,510세대 대단지 아파트를 만드는 마스터 플랜을 하면서 거기 당연히 기부 체납을 통해서 이제 임대주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임대주택도 근데 만드는 걸 쭉 보니까는 결국은 분양 아파트랑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나 봤더니 임대주택 이거 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표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결국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그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 만드는데 투표권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고차 방정식을 푸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를 이해하고 그럼 그 다음에는 심의 문제를 또 건드려야 되는데 이게 뭘까 봤더니 결국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는 심의를 안 받는데 왜 아파트를 만들 때는 이렇게 심의를 받아야 되는가 봤더니 그 철학적인 근거는 결국은 모든 건물들은 땅을 점유하게 되는데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의 문제더라고요. 결국 그 토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개인이 생산한 적도 없고 소비시킬 수도 없는 대상인데 그걸 돈 주고 사서 거기다 짓는 것인데 결국은 그 이전 소유자 이전 수리를 그 따라 올라가다 보면 결국 불법 점거라고 하는 우리들이 부인하고 싶은 문제를 안게 되고요. 비록 그가 지금 토지 소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땅을 만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토지는 결국은 공공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분들이랑 살짝 결이 달라지는데 저는 중저층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혐오감 혹은 철학적인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능하면 모든 집들이 땅을 덜 딛고 그 토지를 사실 불법 점거했다는 단어를 쓰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으나 태초에 땅의 소유가 가지고 있는 그 불법 점거 위험성을 우리들이 인정한다면 결국은 땅을 조금 딛고 똑같은 호수의 건물을 올린다면은 고층화되는 것이 결국 이 땅을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1층은 지상층은 가능하면은 이 아파트에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다 개방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은 임대 아파트라면은 중간중간에 지속적인 그 가공된 외부 공간을 만들어서 저는 커뮤니티가 그 강제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믿진 않지만 적어도 밀봉된 공간에 살 수밖에 없는 도시민들이 밖에 나가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은 공공의 영역에서 특히 그 임대주택에서는 그 시장에 의하지 않는 LH에서 꼭 해야 될 중요한 실험이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현 교수님. 좀 다른 시각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논의거리가 될 만한 그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공공성을 어떻게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얘기된 것 중에서는 우리는 소셜 믹스를 원하는데 소셜 믹스라는 게 표시나지 않게 여기저기 아파트에서 그냥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막 섞여 있는 거가 가장 아이디어란 그런 어떤 모습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계획할 때 자유롭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임대주택은 시장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서 이런 계획과 배치에 이런 거가 자유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임대주택끼리만 져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거가 있어서 지금 소셜 믹스를 해서 지었을 때에 그 짓는 거에 그 분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시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하면서 계획 내지는 설계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건대는 둘 다가 이렇게 약간 상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고민거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5분의 귀한 다양한 그 시각에서의 여러 가지 토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지금 6시 벌써 18분까지 가 있어서 제가 보건대는 우리 플로어에서 한 2분 정도만 한번 좀 의견이나 혹은 질문이나 오늘 발표한 것에 대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들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토론하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발표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말씀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여기 현장에는 못 오셨지만은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함께 해주시는 두 분께서 오늘 토론자의 여러 가지 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짤막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은 우리 플로어에서 혹시 오늘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제안 내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두 분만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제가 보건된 발표하신 선생님이 지금 봐서는 아마 김영욱 교수님하고 우리 저 화상으로 지금 같이 계시는 두 분 선생님이신 것 같아서 이 세 분의 말씀을 그 다음 순서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청중석에서 혹시 좀 질문이나 제안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용 안 받습니다. 예, 어디 어느 쪽에 계시죠? 네. 한국말로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아직도 뭐 그 질문하실 기회는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면서 우리 또 먼저 저쪽 화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 서경욱, 김세현 두 선생님께 오늘 발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뭐 찬사의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떤 때에는 좀 더 우리 현실이나 실정과 관계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그런 걸 들으시면서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라든지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하신 서경욱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김세현 건축가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경욱 교수님 짤막하게 한 2, 3분 이내로 한번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여기 교수님들 그리고 논설위원님 그리고 저 소장님들 그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급하게 20분 안에 압축해서 설명하느라 뭐 다른 내용도 설명을 못했지만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진행을 계속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그 한지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다양성에 대해서 가장 공감을 하고요. 저희 공공임대주택 계획 혹은 3기 신도시 계획 혹은 기후변화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 이 모든 어떤 그 거대한 시대의 변화와 패러다임 변화를 관통하는 딱 하나의 키워드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도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를 고르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그 저희 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거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거 서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거가 하나의 어떤 일용품 환금성 이런 이유 때문에 혹은 어떤 발전을 위한 어떤 그 공급량 확보 그래서 다양성을 잃어버린 어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고 하지만 충분히 저희 그 도시 형성과 주택 보급에 기여를 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거 다양성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다양성을 점점 추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외식 산업이라든지 레저 산업이라든지 외부에서만 찾고 주거 안에서는 아무런 만족할 게 없는 그런 대부분 국민들의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코로나 이후에 주거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 양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주거의 질을 높이느냐는 정말 앞으로 필수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꼭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뭐 그 고온화 그리고 여름에 우리가 밖으로 못 나가는 시간이 많고 장마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가는 시간이 많은 것처럼 이건 어떤 그 주거의 질 확보라는 거는 굉장히 거대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한 영국에서 3달 정도 락다운을 해서 보니까 그 집 안에 좀 더 제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그리고 외기를 접하는 테라스가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락다운 상태에서 많은 그 주거의 그 삶의 질을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그 필수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마무리를 짓자면 뭐 다양성이라는 측면이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때
그 특정 계층이 모여 있는 그런 단지나 지역이 더 취약하다라는 그 보고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그 케어홈이라든지 혹은 저소득층만 사는 어떤 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취약했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도 뭐 고층이나 밀도가 높아서 오히려 그 감염률이 높은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그 저소득층 밀도가 낮은 단지에 더 감염률이 높았던 그런 사례도 있는 것처럼 그 저희들이 그 다양성을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섞어서 그 영국에서는 페퍼 포팅이라고 이게 후춧가루를 이렇게 치는 것처럼 되도록이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섞음으로써 이제 그거를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영국 정부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도 이 임대주택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거를 반대를 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그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잘 살수록 건강할수록 그러니까 가진 게 많을수록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강하게 밀고 나가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뭐 다양성 자체가 중요한 화두이기는 하되 이 다양성을 어떻게 정말 확보할 수 있고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거가 뭐가 있는가, 이 부분이 제가 보건대는 우리한테 지혜가 필요한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뭐 저기 독일의 하일브론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한 건축가가 2개 이상은 할 수 없다라든지 한 단지 내에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것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런 고민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그 분으로는 우리 포스터 파트너스의 김세현 건축가를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들, 위원님들, 그리고 소장님들,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싱가포르 사례는, 여기서도 신도시나 뭐, 대단지 재개발 계획으로, 실행된 프로젝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단계로 가기 이전에 어떤 벤치마크적인 프로젝트, 그런 측면에서 싱가포르 정부에서 진행하는 3가지의 프로젝트였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런 시도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신도시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도시 개발 이전에 어떠한 벤치마크적인 프로젝트가 한번 공공에게 공개되고,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물론 시간적인 제약이나 뭐 제도적인 제약이 있겠지만, 그런 시도가 가능하다면은, 이 새로운 타이폴로지들이 받아들여지는, 대중에서 받아들여지는데 좀 시간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싱가포르의 그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싱가포르에서도 사실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가장 표피로 드러나는 문제는 없지 않아 있는 인종차별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공공임대주택에서 싱가포르에서는 현재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장 적절하게 잡고 있는 것은 그 인종별로의 단지 내에서 비율을 조정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가 다인종 그런 국가는 아니지만 이러한 비슷한 맥락의 측면에서 뭐 경제적이나 뭐 경제적으로 소득적 측면이나 아니면 가족 구성원 뭐 그러한 팩트들로 대체해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다양성 용어는 뭐 건축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계층이나 혹은 뭐 인종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싱가포르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 5개 정도나 섞여서 살아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국가의 사회 목표는 사회 통합입니다. 거의 미국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인종 간의 그 통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도 뭐 인종 간의 통합이 아니라 계층 간의 통합이라고 하든지, 아닐 것 같으면 서서히 뭐 인종 간의 통합도 우리한테 중요한 어떤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거나 주거단지나 도시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그 통합이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멀리서 발표도 해주시고 또 좋은 토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우리 발표하신 선생님은 뭐 김영욱 교수님이 이제 남아 계신데, 제가 보건대는 아마 키워드 스피치를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우리의 상황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큰 어떤 방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다양하게 평소에 뭐 뵐 수 없는 분들께서 함께 하셔서 토론을 해주셨는데, 김 교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정리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좀 이렇게 좀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요. 아이디어도 체력도 지금 다 고갈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1분만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연구 그만하고 길거리로 피켓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저 LH 사장님과 그리고 박연석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학 회장님 끝까지 남아 계신데, 저 이런 심포지엄 처음입니다. 되게 인사말만 하고 가시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많은 격려가 되고요. 그리고 LH 사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길거리 나가기 전에 결국은 시장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이런 작업들이. 그래서 이 시장 설득은 뭐 저도 기고도 하고 합니다만은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래서 LH에서 저희들이 자료는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리고 해외 저희 연구진들 동원해서 좋은 사례 다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시민들을 또 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방송 매체와 같이 그런 작업을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영국에서 이런 단지를 만드는 주거지를 만드는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BBC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70년도 전후 80년도 초반 이때 BBC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다큐를 만들어서 시장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사장님께 부탁드리고, 또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해주시리라 믿고 저는 이제 길거리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 지난번에 LH에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2030이라고 하는 비전과 전략 선언을 했는데, 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땅 위에 정말 실제 하는 선언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아니라 선언이 육신이 되어져서 땅 위에 정말 지문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애매한 저 말씀보다 실제적인 것을 보고서는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아마 우리 김영욱 교수께서 부탁을 드렸고,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파일럿 프로젝트를 부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데몬스트레이션 프로젝트를 뭐 하든지, 뭐 예전에 분당 신도시 할 때에도 단독주택을 가지고 단독주택지 별도로 해서 뭐 세계적인 건축가나 모셔가지고 한 적도 있는데, 뭐 그런 좀 더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전체를 못한다 그럴 것 같으면 부분이라도 해서 정말 가서 만져보고 들어가 보고 가서 누워보고 어떤 사람은 또 살아보고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게 괜찮구나 이런 어떤 실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저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아까 뭐 김영욱 교수께서 얘기한 시장을 설득한다는 얘기가 메이어입니까 마켓입니까?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아까 우리 서현 교수께서
마켓하고 심의허가 그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 심의허가는 사실 메이어죠. 그리고 시장은 뭐 마켓이고, 그 두 시장을 정말 잘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전에 제가 보건대는 아마 수요자들을 설득하는 거가 더 중요할 수 있죠. 그 두 사람은 뭐 입장이 난처해가지고 언제든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 이런 거이기 때문에, 전 수요자하고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LH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왜 일반 건설회사하고 주택개발회사는 아주 큼지막한 좋은 자리에다가 주택문화관이라는 걸 크게 지어가지고 가끔씩 사람들 모셔다가, 수요자들 모셔다가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꼬시고 있는데, 왜 우리 공공에서는 그런 뭐 주택문화관을 하든 뭐 아니면 지금 BBC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가 좋습니다 라는 걸 갖다가 강력하게 좀 주장할 수 없는지, 이런 어떤 생각도 합니다. 공공이 책임 있게 이런 데 사는 거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주택문화관에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 발표자님들 모시고 가끔 뭐 새로운 주거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사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강연도 하고, 또 뭐 다른 기타 뭐 역사 뭐 인문학도 강연을 해서 정말 LH가 시민한테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어떤 기관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저는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시 30분을 절대로 넘기지 않겠다 그랬는데, 제가 너무 껴가지고서는 얘기를 해서 그런지 6분이나 넘었습니다. 혹시라도 뭐 끝나기 전에 아까 질문 못 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하실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누구라도 뭔가 뭐 오늘 이 자리에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이런 거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뭐 다시 한번 오늘 귀주간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LH, 그다음에 또 축하해 주신 우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그다음에 이걸 또 주관해 주신 한국도시설계학회 세 기관과 그 기관을 대표하시는 우리 사장님, 그다음에 위원장님, 그다음에 학회 회장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또 발표를 해주신 선생님들, 그다음에 토론에 이 어려운 시간 내서 와주신 여러 토론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중요한 이 소셜 하우징, 그걸 우리나라 말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뭐 번역을 했는데, 전 소셜 하우징에 살아본 사람입니다. 사실 몇 년을. 소셜 하우징에 관한 이러한 그 토론회가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우리 사회에 어떤 이슈를 많이 일으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기교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 참가자분들께 큰 박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론자분들께서는 다시 단상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진행된 공공임대주택 계획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의 모든 식순을 마치겠습니다. 국내 유수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계획 방향에 대해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